자, 이제 상소 이번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소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먼저 좀 전제를 드리면요. 자, 1심에서 재판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 종류 안에는 크게 판결이라고 하는 형태의 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나 명령이라고 하는 형태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상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러한 재판에 대한 불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1심에서 어떠한 재판이 내려졌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상소라고 한다. 자, 이것을 상소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상소라고 하는 것 안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이나 명령이라고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는 것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판결에 대한 상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1심 판결에 대한 첫 번째 불복을 우리는 항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판결이 내려졌을 텐데, 즉 2심급입니다. 2심급에 해당되는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한다면 상고라고 하는 형태로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이나 명령이라고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을 우리는 이번엔 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항고라고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불복을 한다면 역시 또 항고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 신고까지 올라오는 항고이다면 이 앞에 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항고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나 명령이라고 하는 재판에 대한 상소를 우리는 이번엔 고라고 한다. 용어 좀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항고라고 이름 붙인다. 라고 먼저 이제 개념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부분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도에 해당되는 항소와 상고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히 상소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특강을 우리가 이제 상소 부분으로 잡았었던 이유는 상소 부분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답안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상한 답안들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좀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상소 부분에서 굉장히 큰 탈이 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먼저 상소의 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잡을 것은 없습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들어갔을 때 특강 자료입니다. 자, 상소라고 하는 것도 소라는 신청입니다. 이것도 소다. 우리가 1심에 소장을 접수시켰을 때 소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소도 역시 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 이 상소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한 상소만을 위한 일단 적법 요건에 해당되는 상소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대비를 해보면 1심 신청을 했었던 소, 이것도 소송, 이것을 신청한 것인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했었는데 보통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구한테 뭐 얼마 달라 라고 하는 형태 만약에 소를 접수시켰다. 예컨대 대여금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 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때 이 두 당사자, 원고 당사자와 피고 당사자는 지금 소송 절차 내에서 원고는 자기가 채권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는 자신이 채무를 진 적이 없다라고 만약에 대항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원고가 내가 당신한테 채권이 있다, 나는 당신한테 피고가 채무 없다 라고 본격적으로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신청했던 요 소라는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에 해당되는 권리가 있다 아니면 의무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다툼, 이게 보통 두 당사자가 본격적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다툼 이름을 우리는 본격적인 다툼이라고 해서 본안에 대한 다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본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라운드를 뛰기 전에 두 원고, 피고, 청코너, 홈코너는 맨 처음에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개체량 통과 같은 거 먼저 하죠. 그렇죠? 즉, 두 사람이 라운드를 뛰기 위해 필요한 먼저 전제적인 요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개체량 통과도 해야 된다. 링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등과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안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소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갔을 때 소송을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원투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체량 통과를 해야 된다 등을 말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싸움 자체는 아니지만 이거부터 먼저 통과를 해야지 싸움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용어를 구사를 할 때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으로서 적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소의 경우에는 소송을 위한 전제 요건에 해당되는 소송 요건 내지 적법 요건이 필요하듯이 자, 지금 현재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특강 제목인 상소 부분과 관련되었을 땐 상소라고 하는 것도 판단을 받기 위한 먼저 전제 요건이 이와 유사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보면요. 1심 단계에서 소장이 접수가 되었다. 그런데 원고 A라고 한 사람이 피고 B라고 한 사람 상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당신한테 금 얼마를 빌려줬다라고 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고는 지금 현재 피고한테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본격적인 다툼은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의 여부예요. 자, 이것을 본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소 특강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민사소법 앞부분을 이제 천천히 공부를 하시겠지만 일단 소라고 하는 신청이 대비될 수 있기 위한 소송 요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당사자가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소위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당사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되고 살아있는 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라고 하는 등과 같은 전제 요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 법원의 관할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의 관할을 잘 준수하고 있어야 된다. 즉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중앙지방법원에 적어도 이 사건 맡을 수 있는 관할이 있어야지 여기서 소송을 띄건 말건 하는 것이지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관할인데 중앙지방법원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못 해준다 라고 하는 식과 같은 계속해서 전제 요건이죠 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소장을 잘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소라고 하는 신청 자체에 대한 요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소송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소를 제기할 당시에 구비가 되었을 경우라야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본안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는데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당사자가 있다. 그래서 상소를 했다면 그 중에서도 1심에 대한 상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면 당사자 민원인은 뭘 신청을 한 걸까요? 항소심 법원에 1심에서 이런 판결 내렸거든요. 1심 좀 취소해 주시고요. 사건을 다시 판단해 주세요 라는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1심을 취소해 달라,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 라는 요 신청서를 접수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1심이 뭘 잘못한 게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취소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당사자가 신청한 바로 그것이에요. 아셨죠? 아까 우리는 1심 소장에서 원고 당사자 A가 B한테 나 대여금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있다라고 판단 내려달라고 소신청이 들어왔었죠? 거기에 대해서 본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원고한테 B에 대한 채권이 있습니다. 아니면 확인해 봤더니 없다라고 하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본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1심 판결이 내린 것에 대해서 항소가 접수되었다라면 민원인이 했었던 신청은 1심을 취소해 주시고 다시 판단해 주세요 라는 신청, 이게 상소심 본안입니다. 상소를 신청한 사람이 본래 신청한 것. 아셨죠?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상소를 하기 위한 또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상소의 요건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소의 일단 개체량 통과 작업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 상소를 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일단 이제 아까 일반적인 소송이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하는 이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상소만을 위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오늘 테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상소를 위한 요건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먼저 1심에서 판결이 있어야지 상소가 있는 것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이야기한다면 1심에서 즉 하급심에서 판결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점에서 먼저 판결의 존재가 필요하고 판결이 선고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또 판결을 정리를 한다면 가끔은 소송 진행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내려지는 판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송 다 끝났을 때 한 번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판결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판결, 그래서 그 신급 법관들을 이젠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 아셨죠? 적어도 그 신급에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끝내기 판결, 즉 그 신급을 끝내는 판결이라고 해서 종국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종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 파이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하급심에서 종국 판결이 있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상소를 위한 대상 요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소 방식을 준수해야 된다. 두 번째, 상소를 하기 위한 방식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상소를 위한 방식 규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컨대 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었다. 나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야지 라고 항소장을 기재를 했다. 면 이때 항소장에 기재해야 될 기재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항소장은 통상 1심 소장에 붙여야 될 인지에게 인지를 1.5배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제대로 붙였어야 되고, 자, 그렇게 항소장을 적법하게 작성을 한 후에 이 항소장을 접수한 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즉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항소장 접수법원은 1심 법원입니다. 아셨죠?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 바로 가가지고 접수시키는 게 아니라 1심 가가지고 접수시키는 거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1심 가서 즉 접수를 해야 된다. 아무리 상소장이라고 해도 이것을 우리는 원심 법원 제출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판결을 내렸던 그 법원 가가지고 거기서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원심 제출주의를 제대로 준수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를 그냥 한번 예를 들었을 때 상소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본 바와 같이 상소를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라고 한다면 대상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방식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상소를 위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면 상소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상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소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중에 기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재판 형태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간이라고 한다면 자, 1심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면 판결 선고기일 잡아가지고 재판장 선고를 하죠, 그날? 그러면 일단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를 하면 선고된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일단 판결서의 원본을 가지고 간단하게 주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판결서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유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안을 앞에 우리 보통 이제 재판 들어가게 되면은 법정 내에 앞에 계시는 법원 사무관들 계시죠? 참여관들. 그분께 일단 이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원본을 가지고 그분은 정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요. 정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민원인한테 보내는 서류를 말해요. 그래서 선고된 판결서의 원본 이것을 보내서 정본을 작성을 하고 작성된 정본을 두 당사자에게 송달을 보냅니다. 송달을 통해서 보내어주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들 중에 특히 상소를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방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상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소기간은 특히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2주, 즉 정본 송달일 기준으로 2주라고 하는데 다만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더 위심이 없다 보니까 대법원 이외에 더 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만큼은 따로 이 상소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판결에 대한 상소는 2주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정본 송달일 기준으로 2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굉장히 형식적인 요건들이에요. 그래서 대상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 규정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소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준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입니다. 상소라고 하는 것은 1심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1심 좀 다시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만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지 법원도 받아들여 주는 것이지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신청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신청을 자꾸 해왔다면 일처리해 줄 필요가 뭐 있겠냐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컨대 장동건과 그 다음에 정우성 둘 중에 누가 잘생겼냐라고 하는 소리를 신청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이런 걸 뭐하러 법원에 가지고 오십니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아셨죠? 이런 것은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될 대상 사건이 아니죠. 법원은 법률과 관련된, 즉 법적인 효과나 법적인 이익과 관련된 판단을 내어주는 것이지 지금 누구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아니면 성룡과 이소룡 중에 누가 더 싸우냐 이런 소는 법원이 처리해주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들이 소송 요건 중에는 아까 소와 관련된 소송 요건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소 왜 하셨어요? 라고 하는 소의 이익이 없는 소들이 굉장히 많다. 아셨죠? 소라고 한다면 신청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신청의 이익이 없는 소라고 한다면 본안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소송 요건을 각하 구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판결을 우리는 소각하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소송 요건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각하 판결이라고 하는 각하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본안에 들어갔는데 원고 당사자가 만약에 졌다면, 즉 자신의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 들어갔다면 이때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원고 청구 기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본안에서 나오는 기각이라고 하는 표현과 소송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소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각하 판결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셨죠? 자, 마찬가지로 상소라고 하는 신청에도 상소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상소 요건, 이제부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요건들을 결여하고 있다면 상소도 각하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상소 신청의 내용 자체가 항소라면 항소 각하 판결, 그 다음에 만약에 항소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됐다면 본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소인, 즉 항소심 신청인을 우리는 항소인이라고 하는데, 이 항소인이 본안에서 지금 1심을 취소해달라고 했었는데 1심 멀쩡하게 잘했는데 이걸 왜 취소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즉 항소심 판단하기에 1심이 뭘 잘못한 게 없더라면 본안에 있어서 항소인이 진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항소 각하가 아니라 항소 기각이라고 하는 주문을 내겠죠. 아셨죠? 기각은 본안 주문입니다. 아셨죠? 본래 신청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다. 그런데 아니더라. 면 기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본안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적법요건, 즉 소송요건 판단을 한 것이다. 이게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역시 상소도 마찬가지로 상소 각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상소 본안 들어가 봤는데 1심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내리지는 상소 기각이라고 하는 주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상소도 소라는 신청의 일종이다 보니까 상소를 제기할 만한 사람이 상소 좀 신청해라 라고 하는 상소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소의 이익과 유사하게 상소도 제기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소의 이익이 존재해야 상소는 적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소의 이익을 누가 갖고 있는가는 언제나 출제 1순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오늘 특강 자료라고 하는 것 중에 일단 이제 양가로 4번에 앞부분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상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출제 1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좀 생각을 하면 상소는 누가 신청할 만한 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죠? 자, 1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선고가 되었을 텐데 이 정보는 송달받고 누군가 상소를 제기하더라면 누굴까? 진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겠죠? 1심에서 진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겠죠? 1심에서 이긴 사람은 상소할까요, 말까요? 웬만해서는 1심에서 이긴 사람이 상소를 하는 일은 없겠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온 사람은 상소를 안 할 것이고, 자기가 원한 판결이 아닌 판결을 받았을 때 상소를 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상소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불만, 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불만도 굉장히 다양하더라.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원인의 세상이다 보니까 불만도 굉장히 다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 즉 승소자가 상소를 해오는 경우도 있고, 패소자는 당연히 패소를 받았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상소를 제기해왔을 테이고, 그 중에 우리가 한번 속가내본다면 아니 진 사람이 상소 제기하는 것이야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긴 사람이 왜 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심 판결이라고 했을 때 판결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주 다루게 될 텐데, 판결서를 봤더니 뭐 사건 번호 당사자 표시 빼고 먼저 이 판결의 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이겼냐 졌냐 라고 하는 주문이 제일 중요한데, 1심 주문에서 지금 현재 승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원고 A라고 한번 가진 겁니다. 아까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그래서 원고 A한테 피고 B는 금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하는 주문이 선고가 됐어요. 그렇죠? 원고 A의 청구를 이번엔 원고가 이겼기 때문에 기각이 아니라 인용한다라고 하는 주문을 받습니다. 그렇죠?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겼는데 왜 옵니까? 라고 했더니 판결서에는 주문 기재도 들어가지만 그 밑에 이유 기재가 들어가는데 판결서 이유에요.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여기에 왜 이겼는지가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긴 건 좋은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이유 부분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상소를 제기해 온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상소 받아들여 줄까 말까 라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우리나라 판결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이겼으면 나중에 이유 부분에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큰 쓸모짝이 없어요. 아셨죠? 이거는 나중에 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문제니 뭐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그 모든 부분에서 특히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이유 부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었을 때 혹시 조금 쓸모가 있는 그러한 일은 있어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컨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폭행 피해자가 형사건으로는 형사 고소를 신청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민사건으로는 민사소송을 접수시킨 상태예요. 일단 그렇게 되었을 때 민사소송은 잠깐 좀 딜레이가 될 거예요. 즉 지연이 될 겁니다. 형사 유죄 확정 판결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 거예요. 민사법원. 아셨죠? 자, 법원 중에서도 형사사건 받는 법원을 형사법원, 그 다음에 민사사건 맞는 법원을 민사법원이라고 얘기할 텐데 민사법원 법관과 형사법원 법관은 물론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민사법원 법관 입장에서는 형사법원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좀 기다려본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 유죄, 때린 바 있음 이라고 하는 기재가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이 형사 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민원인이 민사소송 내에서 이거 보십시오. 형사법원에서 이미 다 사실 판단한 것 아닙니까? 때렸다고.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돼요. 민사법원에서는 민사와 관련된 판결서만 판결서인지 즉 자기가 접수받은 이 사건만 지금 판결서인 것이지 다른 법원이 내린 판결서는 그냥 증거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민원인이 형사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라고 증거 신청을 하면 민사법관이 그걸 보더니 지난번에 형사법관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그냥 가버리지 뭐 귀찮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형사법원 법관들 실력 없더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다시 사실 확인부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기재 부분에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렸다더라 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런데 일단 원고 당사자가 지금 현재 요거에 불만이 있지 주문에는 불만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소를 받아들여 줄까 말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까 라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천천히 취지는 어떠한 상소가 있었을 때 상소에 이익이 있는 상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이 판단 기준이 출제 1순위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험에서 출제 1순위가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과 관련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자, 노무사 2차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쓰는 연습을 많이 해두지 않으시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아무리 많으셔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현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쓰시는 연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때 이 쓰시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에 항상 뭐 법에는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 그렇죠?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테마 들어가기 앞서서
왜 학설이 나오는 걸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학설이 나오는 지점은 대개 요런 지점입니다. 자, 이런 도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도형을 바라보고, 요건 요대로 존재합니다. 아셨죠? 이 도형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이거 동그라미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게 어떻게 동그라미로만 보이니? 이게 네모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니들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동그라미고 네모니? 이 모습이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동그라미라고 하는 사람은 뭘 못 본 것인가? 이 부분을 보지 못한 것 아니냐? 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주장하는 학설들은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본체는 동그라미에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네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부분이 부차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 제도의 본체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려 할 것이고요. 됐죠? 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그라미고 네모니? 라고 하는 세 번째 견해는 일단 이게 왜 이 도형이냐면 니들 말대로 네모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결론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 결론은 받을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나처럼 이 모습을 그대로 봐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적어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제대로 볼 것 아니겠냐. 제대로 운영할 것 아니겠냐. 이게 학설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왜 도형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제도를 이렇게 짰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제도를 그렇게 짜다 보니까 이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씩 곁들여지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붙여진 부분들. 아셨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단 모습이 탄생한 어떠한 제도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설이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법조문 자체가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학설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상소의 이익의 판단 기준과 관련돼서 학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상소의 이익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법조문이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노무사 2차 시험, 인사소송법 등과 같은 법의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답안지에는 웬만해서는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잘 그것도 힘든데 법조문을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법조문을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일단 반드시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몇 조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만약에 힘드시면 법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부를 하실 때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법조문이 있는 부분은. 아셨죠? 상소이익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분이 출제 1순위나 다름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학설로 미뤄져 있고 법률의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일단 많이들 쓰는 이유 일단 학설이 이 부분은 보지 말자. 주문만 보자. 아셨죠? 어떠한 사람이 신청을 한 것이 있고 그 사람이 받은 판결 주문이 있을 텐데 자신의 신청한 량에 못 미치는 주문을 받았다면 이때 경우에는 이 신청인은 주문을 기준으로 좀 불만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견해. 아셨죠? 자, 오늘이 지금 현재 제1회 변론기일이라고 하는 그 변론기일, 즉 법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재판대에, 법대에 재판장 착석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경위님께서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부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은 어떻게 원고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출석 다 되셨나요? 라고 하는 출석 체크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출석 다 하셨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에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신청 받습니다. 라고 하면 원고는 일어나서 물론 소장에 이미 다 신청 내용은 썼겠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자신의 소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청구 취지 부분을 간략하게 진술해요. 그러면 자, 됐습니다. 원고 신청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 반대 신청 받습니다. 피고도 신청합니다. 아셨죠?
원고가 소라고 하는 신청을 했을 때 이 소에 의해서 사건이 개시가 된 것이고 실제 본격적인 다툼은 링 위에서 두 사람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출석한 상태에서 각기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신청은 끝났고요. 자, 이제 피고 반대 신청 받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피고는 또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소송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소의 소송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진술을 신청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간략히 진술을 하면 돼요. 아셨죠? 원고 지게 해주세요. 저 채무자 아닙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피고 반대 신청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고 주장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건은 진행한다. 그런데 일단 원고가 신청을 했는데 저한테 그 사람에 대한 5천만 원 채권이 있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는데 주문을 받더니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만약에 선고받았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5천 다 못 받죠. 자신의 신청량이 주문량보다 크지요. 주문량이 더 작지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당연히 원고는 불만이 있을 것이다. 와 같이 민원인이 했었던 신청의 량과 주문의 량 이것만 가지고 비교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견해를 그냥 소장이나 판결서만 비교를 해봐도 알 수 있죠. 이 학설 이름을 우리는 쓰여져 있는 형식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식적 불복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불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형식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신의 신청량과 그 다음에 나온 주문의 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학설이다. 통상 우리가 이 부분을 답안지에 쓸 때는 주문을 기준으로 상소의 이익이 있는 상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라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주문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일단 크게 두 학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어떻게 무슨 맨 신청 일단 이와 같이 기재 형식만 기준으로 판단하냐. 실질적인 것을 다 좀 생각을 해봐야지. 라고 해서 실질적 불복설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실질적 불복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그냥 형식 기계적으로 신청은 얼만큼 했어요. 주문 얼만큼 받으셨고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상소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문은 그렇다 쳐도 지금 이유 기재분을 잘못 판단받다 보면 혹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는 당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실질적이라고 하는 내용도 고려를 해가지고 불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길을 터주자라고 하는 실체법적 이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지 실체법은 아닌데 실체법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견해를 우리는 실질적 불복설이라고 따른다. 이 두 가지 견해만 일단은 지금은 갖고 계십시오. 아셨죠?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실 때 항상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학설 나오면 그 다음에 판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판례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답안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고득점 쪽으로 가시려면 학설을 조금 잘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쓴다가 아니라 학설의 키포인트 정도는 적어도 답안지에 현출만 되어 있는 상태는 되어야 된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나라 판례는 어떤 태도인가? 우리나라 판례는 원칙적으로, 즉 기본적으로는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에 있다라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형식적 불복설에 따른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먼저 좀 쉬었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